라오스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덜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에 사는 루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라오스를 루앙 프라방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며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유난히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나름 부유층에 속해 있습니다. 후진국들이 거의 그렇듯이 라오스도 빈부격차가 꽤 큽니다. 라오스를 여행 온 사람들은 10살도 안 된 자녀들이 일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어느 경우는 부모가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치된 아이들은 배가 고파 관광객에게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 부모들이 어린이들 교육을 방치하는 방식이 현재의 라오스 분위기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가 열악할수록 자수성가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물지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 그 극소수 중 자수성가한 한 명이에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했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5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열대 과일을 내다 파셨고 두 분 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동생을 챙기는 것은 가장 큰 누나 안나이와 둘째인 저였어요. 부모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식량을 사도 우리 5 형제가 나누어 먹기엔 하염없이 부족했어요. 아주 가끔 막내가 몰래 더 먹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었죠. 너무 가난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건물도 몇 채 소유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중반이고 저의 10대 때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곧 라오스도 몇 년 안으로 채빈국을 탈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20년 전은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반시에우라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반시에우는 라오스에서도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곳이에요. 라오스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접한 이곳은 지역특 성상 도박장이 많고 국경을 오가는 물품도 많죠. 고로 가난한 이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용직으로 남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설명만 들어도 혼잡한 곳인 것을 아시겠죠? 이 지역의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바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반시에우의 애들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방치됐거나 길거리에서 빈캔이나 박스를 줍고 도박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되죠. 라오스의 많은 부모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 노력하다 보니 자녀 교육에는 정확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릴 적 반시에우에 살던 저도 역시 똑같은 취급을 받았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참 어려웠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더욱더 쉽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집을 잃었거든요. 홍수로 인해 집이 물에 잠겨 그나마 차지하고 있던 재산도 온통 잃고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가족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잠은 집 근처의 장소에 서같이 잤는데 그 삶은 너무 참 혹독했어요. 큰 누나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푸놈펜에 있는 미국 식당으로 나가기로 했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남겨둔 채 2살 터울인 6살, 4살, 2살 동생을 데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살고 계신 폰사반으로 가셨습니다. 저보고 한 달만 잘 버티고 있어 달라고 하셨고 어린 동생을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부모님은 저를 다시 찾으러 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함께 폰사반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차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태울 차비는 없었던 거죠. 부모님 중 한 분은 저랑 여기 반시에우에 남아있으려고 하셨지만 동생들이 너무 어려 부모님 한 분이 3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역부족이셨죠. 저는 형제 중에 2번째로 나이도 많았고 몸도 재빨라서 저를 믿으셨어요. 그나마 반시에우에서는 친구들 집에서 하룻밤씩 돌아가며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정말 참기 힘든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친구들 집 사정도 매한가지여서 친구 가족의 식사하는 시간에 저는 몰래 나왔어요. 하루하루 얹혀 사는 주제에 밥까지 달라고 하기에는 어린 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있다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았죠. 어찌할 도리 없이 저는 대낮에 거리로 나가 구걸을 했어요. 하루에 몇 푼이라도 받으면 저는 그 돈으로 조그만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CBGIS 여느 날과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로 가는 길 앞에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꼬마야 하며 저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냥 돈만 놓고 지나가 주길 바랬는데 제가 고개를 들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자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저와 같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제게 돈을 주고 지나가려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죠. 몸이 굳어서 도망치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도망쳐봤자 며칠 쫄쫄. 굶어 힘이 없는 전 금방 붙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어디론가 팔려가나 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음식을 이것저것 시켜줘서 저는 허겁지겁 먹기 바빴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식사여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많이는 못 먹었어요. 굶은 만큼 위장이 작아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저를 세밀히 보더니 집이 없냐고 가족은 있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저의 사정을 말하였고 그러자 남자는 제게 넌지시 자신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계속 여기에 남아있던 그를 따라가던 간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었지만 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하여서 알려주었어요.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서 왔고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어서 혼자 머무는 게 많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의 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험한 일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잖이 당황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고 나니 처음에 뼈밖에 없던 저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사장님을 잘 따르게 됐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장님을 위해 저는 사장님께 일을 배워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아직 어리니까 쉬운 일부터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공장에는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복 같은 걸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일이란 걸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에 사장님은 제게 매일 10시, 오후 3시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라오스는 덥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을 넣은 아이스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저는 몇몇 분만 뜨거운 커피를 드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유명한 봉지 커피라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몰라서 그냥 노란색 커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천천히 한글 공부를 하다 보니 커피에는 맥심이라 고적힌 걸 알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일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사장님의 회사는 기판에 잉크를 덮어 전자회로 기판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 회로 기판은 TV, 모니터 이런 전자제품에 빠짐없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물량을 요청을 하면 공장이 밤새 돌아갔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노동이라 부르는 걸 경험해 보았고 공장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 적성에 어울려서 저는 매일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교대로 일할 때 아주 가끔 몸이 아픈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빠지게 되면 제가 대신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야간에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신용이 깨어지므로 시간 맞춰 해내려는 한국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장님의 집에서 지내면서 월급도 받게 됐죠. 몸은 피곤하긴 했지만 매우 행복한 하루하루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행복과 안정감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청년이 된 저는
변함없이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 사는 내 친구가 시골에 새로 공장을 열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구. 우리 공장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니? 루앙 너를 포함해서 말이야. 일 잘하는 사람 나도 계속해서 데리고 있고 싶지만 한국에 가서 일하면 여기보다 한층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 그리하여 너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다신 없을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기회를 잡아보렴. 만약 너가 안 간다고 하면 다른 직원을 한국에 보내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과 멀어지기 싫었습니다. 제게 부모님이나 다르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라오스를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몇 배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주야간을 하며 특근비가 얼마나 센지 알게 되었어요. 또 어릴 때 집 없이 지내며 길 가던 사람에게 괜히 욕을 먹어본 서러운 기억이 있기에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제 집을 가지는 것이었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제 집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니 그게 망설여졌어요. 저는 며칠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해보기로요. 사장님에게 한국에 가기로 결단했다고 말씀드리니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하시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니 제가 가서 일만 잘해주면 나쁜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있게 여권도 만들어주시고 몇 가지 옷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서에 전화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에 도착하여 너무 긴장이 되어 공장까지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갔고 버스를 몇 시간 동안 탔습니다. 한국은 라오스보다 시원하고 쾌적했고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서부터 좋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버스도 편안해서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거의 도착을 했었고 시간은 4시간 정도 흘러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휴대폰을 새로 하라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만 깜빡하고 시골까지 와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야 했습니다.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서 전화하는 신용을 하며 전화 좀 써도 되겠냐고 하니 흔쾌히 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친구인 김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성격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오랜 세월 한국인 사장님과 나란히 살았더니 저는 한국 현지에서도 의사소통에 대부분 문제가 없었죠. 꽤 어려운 말 같은 건 잘 몰랐지만 제게 일상 회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통도 잘 되고 일도 척척 시키면 시켜주는 대로 묵묵히 잘 해내니 김 사장님은 저를 보통과 다르게 더 좋아하셨어요. 김 사장님의 공장에서 받은 첫 월급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대충 어림잡아서 많이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직원 전용 기숙사도 있었고 직원 식당도 있었기에 돈 쓸 일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돈 모으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친구 중에는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큰 돈을 버는 대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니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혼자여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한눈 팔지 않고 돈만 모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한 번씩 치킨도 사주시고 맥주도 사주셨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절대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았거든. 그렇게 장기간을 한국에서 살면서 일만 하였었는데 수중에 대략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모였어요. 통장에 쌓이게 된 돈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쉽지 않았는데 돈을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라오스 돈으로 환산하면 집 몇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 동안 가끔씩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얼굴을 보기도 했답니다. 제 나이 37세에 저는 라오스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답니다. 마침 사장님이 가족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저는 함께 라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사장님도 반기는 눈치였죠.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돌아왔고 건물을 세 채 샀어요. 저보다 라오스 사회에 능숙하신 사장님이 다 해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집을 샀고 사장님의 기업 확장을 위한 건물 한 채,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시작할 사업을 위한 건물을 한 채, 그렇게 세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도 고용했어요. 제 소유의 건물 앞에 신전은 감개무량하더군요. 그리고 아주 옛날 흩어졌던 부모님과 누나, 동생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어릴 적에 제가 목숨을 온전히 지키고 가난을 벗어나 부유함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은 평생에 걸쳐 사장님에게 은혜 갚으며 이제까지처럼 성심껏 살 생각이에요. 매일매일이 보람찬 요즘은 여유가 있을 때면 사장님과 나란히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내게 온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전 이제 제 아버지와도 같은 사장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릴 거예요.